지금 컷 들어가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카카오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언급해주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방금 전에 명앵커가 한 말은 거의 정신승리에 가까운 답변들이었는데 또 시장은 또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 객관적으로 네.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왜 그러는 거예요? 아 진짜 알러지 있는 거예요? 카카오 얘기 나와가지고. 카카오 알러지 좀 심해요. 아 알겠습니다. 평단 14만 원에 물려봐요. 그거 알러지 생기죠. 방송 중에 그 정도 이 소리가 안 나오면 이거 방송 사고 아니에요? 어떤 소리요? 좀 전에 그냥 아 정적이 빡 3초만 안 넘기면 아니야. 3초 안 넘기면 아, 돼요. 네네. 클로징벨은 항상 이렇습니다. 네, 저는 뭐 방송인이 아니어서 잘 몰라서. 아니 네. 그런 거 없어요. 유튜브는 그런 거 없어요. 네. 스트리머들 보면 한 10초, 20초도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요. 충격 먹으면. 네. 충격 먹으면 또 그게 아무 말 안 하는 뭐라 그래요? 사일렌스를 뭐라 그러죠? 침묵. 네. 침묵이 최고의 또 표현일 때도 있습니다. 자, 우리 박근영 부장님 시장 동향부터 먼저 형이 카카오 얘기해가지고 다 알렸잖아. 지금 이상해. 코스닥 됐습니다. 시장 동향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16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는데요.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항소법원이 만장일치로 트럼프 면책 특권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트럼프가 대선에 나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판시 예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2차 전지가 아침부터 튀어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IRA 법안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물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그 법안 관련된 부분이 이미 이제 의회에 이제 비준을 받았던 예산이기 때문에 이제 예산은 집행이 되겠지만 여러 가지 삐걱거린 것들이 센티적으로 좀 좋지 못한 부분에서 일단 이러한 미국 쪽의 판시가 일단 2차 전지 등을 포함한 다소 조금 좋지 못했던 쪽에 네. 이제 오늘은 긍정적인 흐름이 일단 아침부터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대형 IT나 통신, 인터넷, 철강, 정유화학, 자동차, 부품 타이어, 그다음에 증권, 보험, 지주사, 화장품과 면세점, 엔터, 미디어, 조선과 해운 등이 강세 출발했는데요. 미국의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불안감이 완화됐습니다. 연준 인사들의 신중한 발언이 있긴 했지만 이 3년물 국채 발행이 굉장히 무난하게 진행됐고요. 상당히 잘 수요가 나타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하락했고요. 10년물 국채 금리 기준으로 4.2%에 근접했던 국채 금리가 다시 4.08%로 꽤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4% 언더로 또 빠지면 국내 시장도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9시 30분경 외국인 선물이 3천억대까지 순매수하면서 기간 현물 매수에 이끌었고요. 코스피 2,600선이 돌파가 됐습니다. 어닝 쇼크를 보였던 에코프로가 이제 발표가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이제 실적 발표 나왔는데 네. 대규모 적자를 내면서 이제 어닝 쇼크가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튀어오른 것이 에코프로가 5대1 액면 분할 추진을 발표했고요. 에코프로 BM은 코스피 이전 상장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투심이 개선이 되면서 2차전지 관련주가 이제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이제 거기다가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우리 이제 돈나무 언니가 네. 이 저가형 차량이 만약에 전기차 쪽에 나온다면 확장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도 합니다. 뭐 이것도 이제 아크 인베스트가 상당히 지금은 조금 이제 영향이 많이 줄었잖아요. 뭐 투자를 잘 못해가지고 네. 수익률이 엉망이었죠. 근데 아무튼 그래도 아직까지는 약간 빅마우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견해를 피면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봅니다. 10시 30분을 지나면서 외국인이 선물을 1조 1,000억 원대까지 순매수했고요. 기간 외국인 합산 코스피가 그때 당시에 한 6,700억대까지 순매수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서는 더 샀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기간 외국인들의 코스피 현물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역시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왔고 코스피가 2,620선이 이제 장중 돌파가 됐습니다. 역시 오늘도 저 PBR 업종인 금융과 자동차, 지유사가 이끌었고 코스닥 2차 전지가 또 강하게 반등하면서 시장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밤사이 미국 국채 금리가 반락됐고 전반적으로 지금 외국인들 오늘 곧바로 선물 시장에서 1조 1,000억대 순매수 전환했고요. 네. 역시 이제 여기에다 2차 전지 투자 심리가 또 온기가 확산되면서 지수 상방 압력을 높이는 양상이었는데 다만 이제 대형주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하락 종목수가 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대형주 쏠림 현상이 역시 나타나는 모습들이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이제 저 PBR 내에서도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고 저 PBR 종목들 상당수가 어떻게 나타나면 외국인 지분율이 이미 높은 편입니다. 네. 그만큼 좀 많이 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수할 지분 자체가 한계가 있는 종목들이 꽤 나타나고 있고 또 PBR도 어느 정도 올라온 종목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는 종목별로 차별화되면서 좀 한계가 있다.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올 구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좀 경계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원달러 환율도 1320원대 초반까지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업종별로는 포스코 홀딩스, 현대제철 상승하면서 철과 금소의 어떤 강세를 주도했고, 외국인 순매수 최상위권에 위치했던 현대차 상승하면서 운수 장비 강세로 이어졌고요. 저 PBR 테마 속에 금융업, 유통업도 뒤이어서 강세였고, 2차전지 밸류체인 전반적으로 급등을 했고요. 의약품이 유일하게 하락했습니다. 특징 준호는 호실적 기록했던 카카오뱅크가 장중 13%대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고, 약간 이제 윗꼬리를 달고 빠져서 좀 아쉽습니다. HBM에 관련된 경영권 인수 협상 종료 소식에 페노션이 장중에 28%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업종별로 일반 전기전자와 운송 장비 부품 강세였고, 4분기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액면 분할과 코스피 이전 상장 검토 발표에 있어서 에코프로 BM 그룹주, 에코프로 그룹주가 일단 급등했습니다. 반면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 약세였고요. ISC 같은 경우는 제시한 24년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장중 마이너스 12%까지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상승에 대해서 코멘트가 있나요? 뒤에? 없습니다. 코멘트를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게 답니다. 그게 다예요? 네. 더 이상 추가적인 코멘트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코멘트 있어요? 에코프로? 없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실적이 이렇게 나왔는데 물적 분할로 급등한다는 것 자체가 네. 지금의 시장 분위기를 반영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좀 생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성장주와 저 PBR주가 함께 이렇게 함께 상승하는 날도. 네. 왜 여쭤봤냐면 이 에코프로를 지금 존버하시는 분들은 연속성이 있을까? 내가 지금이라도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전략적인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어떤 코멘트가 있을까 하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로 가보겠습니다. 포드 실적 발표 후에 시간의 강세 영향의 자동차 상승입니다. 네, 포드가 24년 연간 가이던스가 시장 컨센을 상회했고요. 또 포드가 특별 배당을 발표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레거시 자동차 업체가 역시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이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장중에 4.1% 시간에서 6% 급등했기 때문에 포드 영향도 있었고, 더군다나 토요타도 실적 발표 이후에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토요타가. 그래서 자동차 업종이 오늘도 좋았던 그런 환경이 있었고요. GM의 자사주 20% 비중 매입 발표가 최근에 또 있었죠. 거기다 현대 기아도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있었고, 토요타도 자사주 매입 비중이 22% 정도 되고요. 포드도 특별 배당 주당 18센트 정도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이 지금 레거시 업종들 비중으로 자동차 섹터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섹터가 또 올라가니까 또 저 PBR 섹터가 같이 이제 지주사들 포함한 금융주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났는데,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현대차가 인도 공장 IPO 추진 기사가 나왔잖아요. 네. 이게 오늘 나온 건 아니고 하루 이틀 전에 나오긴 했는데 이 부분이 좀 주목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시장이 높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활용되면 결국 미래차 투자 자금 마련이나 주주 환원 정책이 강화될 수 있다고 보는데, 아까 잠깐 현대차 말씀하셨잖아요. 네. 과거에 보면 현대차가 그 ROE가 10%를 이상 가면 PBR 한 배 이상이 갔었어요. 주가가. 근데 지금 ROE가 그때 한 0.5, 그러니까 ROE가 지금 9.5%거든요. 네. 근데 PBR이 지금 한 0.5, 0.6 정도 됩니다. 현대차가. 지금 기아는 0.8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과거 밴드 상단 어느 정도까지 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현대차가 좀 싸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한 5조에서 6조 정도의 추가 자사주 매입을 하면은 네. ROE가 1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PBR 한 배 정도까지 타겟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논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가 센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말씀드렸던 인도 IPO 관련된 이슈가 또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데, 네. 지금 인도 공장 같은 경우는 1996년 해외 업체 중에 가장 먼저 현대차 기업 이제 이야기를 진출했고요. 두 개 공장 생산 능력이 85만 대, 그리고 GM 공장 인수로 2025년 110만 대까지 확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 공장 가치는, 언론에 보도된 가치는 작년 실적 기준에 PER이 뭐 30배 넘게 이제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상장 시기는 9월에서 11월 정도로 예상을 한다, 이렇게 언론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도 공장 실적은 23년 78만 대, 22년 대비 11.3% 증가를 했는데, 그 판매 중에 수출 비중이 21%입니다. 그리고 23년 예상 실적은 매출이 10조 7천 원, 그리고 이제 순이익이 9,200억 정도로 순이익률이 8.6% 정도 됩니다. 인도 시장에서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다음 시장 보시면 삼성증권 자료인데요. 인도 시장에서 주요 업체별 판매 현황인데 보시면 수즈키, 그다음에 타타 타타부터 인도 업체죠. 그리고 이제 현대 그룹 있죠. 그리고 밑에
마힌드라, 뭐 도요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MS가 현대차 그룹이 16.9% 정도 됩니다. 꽤 높네요 생각보다. 예, 수즈키가 33.9% 정도. 그게 22년도거든요. 23년 넘어가니까 어떻게 되죠? 현대차 그룹이 한 16.4%네요. MS가 그리고 수즈키도 33.5% 그리고 타타가 이제 19.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꽤 한 3위 정도권에 뭐 포진되어 있습니다. 판매 대수는 확실히 늘었네요. 네,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증감률로 보면은 뭐 판매 대수도 늘었다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인도 공장 IPO가 업종 전반적으로 자동차에 지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이 구주 매출을 한 15에서 20% 정도 현대차가 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유입 현금이 약 33억에서 56억 달러 정도 수준이고요. 20에서 30% 정도 자사주 매입 소각을 활용하면 2% 이상의 지분을 소각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면 현대차가 지금 가지고 있는 순연금 기준보다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서 투자 부담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로봇 관련 뭐 회사도 갖고 있죠. 이런저런 곳에 R&D 그다음에 투자가 많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ROE가 떨어지겠죠. 그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는 돈은 못 벌고 투자는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기아보다는 지금 ROE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우려에서 해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역시 형성될 수 있고, 그다음에 중복 상장 논란도 없을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 시장에 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 그리고 현대차의 미래 사업을 뭐 자본 시장과 같이 키운다는 것인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든지 제네시스 등의 향후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인도 시장에서 자금을 끌어들여서 일단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아마 지금 기아가 상대적으로 먼저 올랐고 또 PBR 밸류로 봐서도 먼저 좀 높게 형성됐기 때문에 현대차가 좀 뒤따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현대차가 IPO가 성공을 하게 되면 기아 같은 경우도 인도 공장 IPO가 그 뒤를 따를 수 있다. 긍정적인 효과가 또 된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2019년 말에 기아가 인도 공장 가동하면서 4년 만에 5위 업체로 등극을 했는데 아마 그렇게 되면 기아의 인도 공장 판매도 아마 23년 기준으로 봐서는 지금 매출액이 5조 9천억, 순이익이 3천억 정도로 순이익률 5.1%인데 이 부분도 아마 긍정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효과에 대해서 삼성증권에서 언급을 합니다. 네. 근데 궁금한 이제- 게 하나 있는데 네. 여기 현대차 구주 매출 15%에서 20% 예정. 이에 따른 유입 현금은 33억에서 56억 달러. 이거를 20-30% 정도를 자사주 매입 및 소각에 활용을 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데 IPO에서 거기서 돈을 끌어와가지고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주주환원 정책으로 소각까지도 됩니까? 글쎄요, 뭐 일단 삼성증권의 가정으로 가져온 거예요. 리포트상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구주랑 신주 매출 비율 같은 경우에는 네.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네. 이게 되는 게 신기하네. 근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도 순연금이 뭐 일부에서는 19조 정도 있다 말도 있고요. 네. 지금 다른 것들 금융 부분 제외한 뭐 순연금이 12조 원 정도 있다라고 평가되기 때문에 5, 6조 정도는 살 수 있는 뭐 돈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어떤 재원을 쓰더라도 가능성은 있는데요. 어떤 삼성증권의 가정인데 IPO가 된다면 큰 금액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뭐 이런저런 부분에서는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인베스터 데이가 지금 5월에서 6월 정도에 예정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주주 환원 관련된 이슈가 그 전에 좀 더 발표될 가능성을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를 하면 결국 이제 완성차도 좋긴 좋은데 또 다시 뭐냐면 인도 동반 지출 부품사를 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도 쪽에 현대 모비스 등을 포함한 인도 매출 비중이 높은 부품사 이야기를 하는데 모비스도 당연히 인도 매출 비중이 높겠죠. 지금 보면 모비스가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그다음에 화신, 서현 이화, SL 순서대로 화신이 18%, 서현 이화가 17%, SL이 11%. 그러니까 인도에서의 매출 비중이 높다는 것은 이제 현대차와 협업을 하면서 그쪽에 현지 공장에서 많은 매출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이제 좀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다음 사진 보시면은 현대기아의 해외 시장 동반 진출 부품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모나게 빨갛게 그려진 게 인도 쪽에 있는 이 회사들이거든요.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다른 대륙이나 나라에 같이 진출한 부품사들을 같이 좀 평가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사진 보시면은 삼성증권에서 그래서 기아와 현대 외국인이 투자가 왜 사는가 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역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아가 주가가 급등하면서 사실은 현대차하고 시가총액이 거의 붙었어요. 합산을 하면 거의 100조 원 수준 올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주주와는 정책 스케줄 기대, 오른쪽 보시면 이제 이렇게 자사주 소각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배당 기준일 등등 포함해서 3월 달까지 일단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 통해서 이제 현대기아나 이런 것들을 좀 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얘기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인도에서 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당연히 중요하고 현대가 특히 더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옛날에 우리나라 막 70년대부터 막 못 살 때부터 현대가 거기에 맞는 전략과 역사와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쭉 가져왔잖아요. 네. 그대로 인도에 적용시키면 그 경험을 살려서 또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자, 알겠습니다. 화장품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 소비재 반등 그리고 엘프뷰티 가이던스 상향 소식에 화장품 상승입니다. 네, 뭐 오늘도 화장품주들이 꽤 괜찮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엘프 뷰티라고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 초저가 제품이거든요. 제품 가격이 5,000원이 굉장히 높은 가격대라고 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진짜 초저가 제품입니다. 그래서 엘프 뷰티가 주가가 이제 신고가를 갔습니다. 이게 아마 역사적 신고가일 가능성이 높아요. 정확하게 제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갔는데 24년 성장 가이던스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다음 표를 좀 보여주시면 엘프 뷰티의 이제 가이던스 변화입니다. 이 보시면 실적 발표를 하면서 기존에 원래 가이던스가 한 55에서 57% 정도 성장한다는 가이던스를 줬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가이던스가 약 69%, 71% 정도 상향 조정이 엄청나게 더 높게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제 비싼 거 안 사고 소비도 지금 미국 시장도 역시 뭐 틱톡 샵 등을 통한 굉장히 저가 이런 브랜드를 많이 산다는 거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표를 보시면 이제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매출액도 이전 대비 9.3% 상향 조정했고 조정 순이익도 이전 대비 13.8% 그리고 조정 EPS도 14.9% 조정 에비타도 10.3% 상향 조정하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큰 폭의 상승폭을 보일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엘프뷰티의 흐름입니다.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쭉쭉쭉 올라가서 뭐 시간 외에서도 일단 올라가고 뭐 역사적 신고가를 일단 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투증권에서 엘프뷰티 실적 발표에서 인상적인 부분은 역시 엘프뷰티도 전체 매출액의 비중 중에 해외 매출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해외는 어디냐면 영국, 캐나다. 영국, 캐나다? 네, 이쪽에서 엘프뷰티도 굉장히 해외 매출이 높았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타겟에 이어서 월마트, 그다음에 얼타뷰티라는 우리 올리브 영화와 똑같은 네. 편집샵, 뭐 H&B라 그러나요? 그쪽과 관련해서도 매출 확대 얘기가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거고요. 똑같습니다, 한국하고. 그리고 수에즈 운하 항로 차질로 인한 문제는 아직까지 큰 영향이 없고, 그다음에 지속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코멘트했다는 게 특징적이었습니다. 엘프뷰티가 굉장히 좀 좋은 환경이란 거고요. 자, 그다음 사진은 하나증권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 최근에 보면 전체 중국, 홍콩, 일본, 미국, 아시아 7개국에 대해서 국내 화장품이 어떻게 팔리냐 부분인데 흐름을 보시면 이제 각 색깔마다 선 흐름을 보면 어디가 많이 팔리는 게 보입니다. 보시면 눈에 띄게 미국이 많이 튀어올랐죠. 아, 저 노란 게 제일 위쪽에 좀 짙은 회색이라 해야 되나요? 짙은 회색. 완전히 검은색으로 보다는 완전히 짙은 검은색은 어디죠? 여기가 보면 일본. 일본이죠, 일본. 예, 예. 위쪽으로 솟아 있는 게 미국. 네네, 일본. 그리고 이제 지금 아래쪽에 마이너스권에 있다가 푸른색이 올라오죠. 네. 그 중국이에요. 중국도 마이너스권에서 이제 또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전체적으로 지금 회복을 하고 있고 미국이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이 괜찮게 계속 올라오죠. 아시아 7개국도 나쁘지 않네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플러스 성장을 계속 하는 거고 굉장히 어려웠던 중국 시장이 작년 연말부터 해서 플러스권으로 강하게 튀어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화장품에 대한 수출 지표가 상당히 좋아 보이는 거죠. 이 표 보면 그렇게 보이시잖아요. 그렇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어려웠던 것도 괜찮았고 그래서 성장률로 보면은 1월 수출 증감이 YY를 본다면 어디가 제일 높냐면 지금 여기 보면 인도네시아가 138%죠. 그리고 중국이 98% 성장했고요. 베트남도 89%, 그리고 뭐 싱가포르, 대만, 뭐 말레이시아 이쪽도 거의 70% 정도 됩니다. 그죠? 미국도 85% 성장해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일본도 34%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과 동아시아 쪽, 아시아 쪽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본도 네. 괜찮고 그래서 이런 성장률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역시 어려웠던 중국 시장도 플러스로 반전하고 있다. 튀어오르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강력한 성장이 나타나고 있고 채널이라든지 오프라인 채널도 확장되고 있는데 미국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틱톡 샵의 공세가 시작되면서 네. 싼 브랜드들이 많이 팔리고 확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 증시의 부양 의지가 지속되고 홍콩 항생지수도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런 거 보는데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증한 자금이 투입됐고 악성 공매도 엄중 처벌 고지 그리고 기업의 자사주 매입 공고 등의 중국 시장도 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 경기 소비재가 올라오죠. 그리고 일부 화장품 관련주가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사진 보이시면은 상해의 경기 소비재입니다. 엄청나게 빠졌었죠. 그때 장대 양봉은 이틀 정도 올라옵니다.
경기 소비재 업종 지수입니다. 올라오죠. 이것도 영향 미쳤고요. 그다음 사진 보시면 이것도 이제 중국 쪽에 있는 업체인 것 같아요. 식맥스. 네, 화장품 업체. 굉장히 좋죠, 주가가. 그래서 이틀 정도 또 장대 양봉을 냈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 사진 보세요. 프로야, 이 화장품 프로야거든요. 프로야. 이건 중국 거예요? 네. 이게 밑에서 장대 양봉 이틀 동안 냈어요.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면 상하이 자화라는 브랜드입니다. 이것도 장대 양봉입니다. 바닥에서. 그러니까 많이 빠진 이후에 장대 양봉 밑에서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실적 수출이나 면세 지표도 작년 1월부터 기저 효과가 굉장히 커요. 대중 수출 효과가 작년 1월에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1월에 중국 수출이 98% 성장한 모습이 보였다는 거 플러스 선언했다. 아까 그 보여드렸죠. 그리고 이제 전일 새벽에 에스티로더가 또 실적 발표했는데요. 올해 1분기 중국 매출이 성장 전환할 것이라고 또 코멘트를 했습니다. 에스티로더도. 그리고 아시아 면제 관련해서 재고가 아마 디스타킹 마무리, 그러니까 이제 재고를 줄이는 것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거죠. 재고떨이.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에스티로더에서도 코멘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 화장품 환경이 굉장히 업종 환경이 좀 좋아지고 있다 보이고요. 또 시기적으로도 춘절이 2월 10일부터 17일까지입니다. 그 소비가 또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근데 역시 이제 대형 브랜드사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번 실적을 통해서 중국에서의 경쟁 열의가 아직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대형 브랜드사 중에 굳이 보라면 아모레 쪽을 좀 더, 아모레 퍼시픽 쪽을 좀 더 선호하는 것 같고요. 중소 브랜드, 중저가 브랜드가 역시 우위에 있고 대형사보다는 역시 ODM이나 이쪽으로 좀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해도 되나요? 네. 사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그렇게 크게 효과를 못 보고 있다 이런 분석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상해 경기 소비재가 이렇게 반등을 했다는 게 연속성의 의미를 둬야 되는 건지, 물론 혹은 화장품 섹터만 유달리 뭐 방어를 잘하고 그쪽은 유달리 좋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뭐 경기 소비재가 꼭 그 화장품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쵸. 예, 근데 이제 중국 우리가 이제 그냥 막연하게 한국 쪽에서 중국 소비자로 하면 사실 뭐 화학이나 뭐 철강을 하기에는 너무 이제 그렇잖아요. 뭐 경기 민감 업종이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보기엔 좀 그렇고 역시 이제 소비재 중에는 화장품이라든지 뭐 면세 뭐 이런 쪽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역시 국내에서 화장품 관련된 지표들이 잘 나오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네. 중국 쪽이 소비가 좀 살아난다는 가정을 한다면 이제 화장품 쪽을 보자는 뭐 컨셉이 결국은 형성될 것 같아요. 근데 업황이 안 좋은데 뭐 중국이 조금 살아난다고 해서 그걸 세게 밀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물론 이제 수출이 중국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더 그러한데 역시 이제 조금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중국 소비가 좀 살아나면 약간 화장품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뭐 그런 심리가 좀 아직은 강하지 않나 생각은 드는데 근데 아까 지표를 보여드렸듯이 화장품 쪽의 지표들이 상당히 글로벌리 잘 나오고 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에스티로더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LFBT도 신고가를 내면서 잘 나왔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국내 인디 브랜드도 뭐 예를 들어서 클리오라든지 뭐 CNT 인터내셔널이나 이와 비슷한 종목들이 대부분 다 올해도 역사적 신고 그 여러 가지 매출이나 실적 부분에서 역사적인 최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진 상태에서 또 역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최근에 다만 이제 컨셉 자체가 저 PBR 쪽으로 워낙 몰리다 보니까 그쵸. 이런 쪽 손이 안 나갔죠. 그리고 저 PBR 대형주를 사기 시작하니까 조금 상대적으로 코스닥 쪽에서 그냥 뭐 거래소를 사야 되니까 팔아야 되는 그런 어떤 수급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주춤했죠. 그런데 역시 과거와 같았으면 지금과 같은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추정이 나온다고 하면 좀 튀어오를 만도 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인디 브랜드 뭐 화장품 뭐 이런 얘기하면 항상 생각나고 제일 부러운 게 요 스타일 난다 6천억 로레알에 네. 매각한 김소희 그 대표 있잖아요. 네. 진짜 부러워요. 6천억이 빡 꽂히면은 와 느낌이 어떨까? 그 몇백억짜리 집을 현금 주고 이렇게 샀다고. 6천억. 그러니까 화장품 해야 확실히 돈 번다. ODM, OEM. 네. 아, 그 생각은 진짜 버릴 수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요 이슈로 부러워서. 네네. 넘어가 볼게요. 하림 HMM 인수 협상 결렬 소식에 관련주 상승입니다. 네, 그렇죠. 오늘 뭐 페노션이 굉장히 좋았고요. 뭐 네. 대한해운도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일단 페노션이 이제 급등세를 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H&M 인수가 이제 결국 할인이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부분인데 주요 쟁점 사항은 한투증권에 따르면 정부의 잔여 전환 사채와 JKL의 5년간 주식 매각 금지 조건이 이제 쟁점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HMM의 인수자금 조달 방안이 추정됐던 이런 방안들이 있었다고 해요. 이 사진 보시면은 유상증자 추정이 이제 이야기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금액적으로 이게 2조 6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체 연금이 아마 6천억 정도 되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호방건설이나 인수금융 등이 있고 JKL 파트너스가 들어오는 자금이 이제 7천억 정도가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JKL 관련된 5년간 주식 매각 금지 조건이 이제 붙어 있는 것에 대해서 쟁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림의 자금 조달 역량에 대한 의구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대안에 한계가 있었을 거로 보이고 뭐 일단은 매각이 결렬된 거죠. 협상이. 그래서 이게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HMM 같은 경우는 해운 시장이 중요한 기회를 맞았지만 아무래도 경영 공백이 우려되면서 재무 역량이 더 우수한 새로운 인수자를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에 올랐고요. 그러니까 좀 좋지 못한 환경이 생긴 거죠. 근데 다만 이제 페노션은 오히려 이제 반사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MM 인수 매력을 떠나서 인수 자금의 절반 가까이가 유중으로 조달하려던 게 문제였던 상황인데 인수 불확실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대안형에게 따라잡혔던 PBR 밸류에이션도 다시 예전처럼 30% 이상의 할증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 이제 페노션이 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결국은 HMM 인수만 없었다면 아마 페노션도 정부의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부합하는 종목일 수도 있다. 이런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PBR 기준도 마찬가지고 그런 대상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 이야기가 오늘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마침 BDI 시황도 좋습니다. 그래서 중국 춘줄 연휴를 앞둔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BDI가 1,500포인트까지 이상 올라왔고요. 선물 운임 지수도 1,800포인트대로 상승했기 때문에 BDI가 좋아서 뭐 페노션이 나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거의 28%였나 장중에 급등세 올랐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금 조달의 의구심을 극복하지 못해서 하림, HMM 인수협상 결렬. 알겠습니다. 요거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지주사 할인율 축소 기대 속에 관련주 상승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오늘도 이제 지주사가 좀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도 이제 결국 저 PBR 뭐 섹터 관련된 테마이잖아요. 그래서 뭐 정상적인 가격을 받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데요. 역시 이 부분도 그 대신증권에서 또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주사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역시 이제 대기업 그룹과 정부 규제 리스크가 높은 기업 정부 정책의 부응을 예상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지주사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섹터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대신증권에서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결국은 뭐 기업 밸류 프로그램과 포이즌 필을 비롯한 기업 경영권 방어 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특히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이제 2월 중에 세부적인 시행 계획을 놔다 보니까 지주사 영향이 상당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규제 리스크에 노출된 기업들이 뭐 대기업, 금융, 통신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에서 호응하는 정책을 상당히 좀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좀 정부가 약간 규제 일변도의 어떤 정책을 펼 수 있는 업종이면 네. 사실 조금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정부의 어떤 의도를 잘 읽어서 맞춰주는 게 사실은 그들 업종에는 사실 그게 관건일 수 있거든요.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많이 이제 어떤 규제를 받게 되면 그렇죠. 좀 굉장히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규제 리스크에 노출된 기업들이 어떤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기업이라든지 금융, 통신, 뭐 지주사 이런 것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대신증권에서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다 PBR 1배 미만인데 결국은 주주 환원 확대를 위해서는 뭐 역시 안정적인 재무구조는 현금흐름이 필수적이다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역시 이제 지주사의 특성상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하지 않은 것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 환원 확대를 위한 재원 확보에 굉장히 지주사는 용이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주사가 시설 뭐 팹을 만들거나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R&D를 많이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재원 확보에 훨씬 더 주주 환원에 대한 이슈가 훨씬 더 용이하다는 매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이라든지 그다음에 브랜드 로열티, 임대 수익 등의 경상적 수익이라든지 투자 지분 매각을 통한 뭐 비경상적 수익으로 확보가 가능하다고 봤고 여기에 따라서 배당과 로열티 수익만을 놓고 봤을 때는 대신증권에서는 SK와 LG 등이 주주환원 확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탑픽으로 이제 선정을 한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은 그래서 대신증권이 아니라 흥국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제가 발표를 해봤는데 흥국증권에서 보는 지주사별 할인율입니다. 여기 보시면 할인율이 높은 게 어디입니까? 한화, 그다음에 SK 특히 높죠.
그렇네요. 예, 그리고 롯데지수도 좀 높은 편이고 뭐 GF 그다음에 BGF도 59.4 이렇게 굉장히 높습니다. GS 같은 것도 높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높은 그러니까 아까 SK가 제가 탑픽으로 이야기됐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연율 상대적으로 좀 높은 회사들은 이야기되고 있고요. 그다음 사진 보시면은 주요 지주사의 24년 PBR 추정치입니다. 삼성물산은 꽤 높죠. 0.9배면 그렇네요. 삼성물산은 꽤 많이 올라왔어요. 최근 주가도 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은 좀 높은데 HD 현대도 좀 높은 편이고요. 그 외에 좀 낮은 쪽이 어디입니까? LG 0.5, 그다음에 GS가 0.3, 한화가 0.4, SK도 0.7 정도로 아주 낮은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PBR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어디가 좀 괜찮을까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가 다만 아무리 지주사를 하더라도 이제 다만 단순하게 이제 PBR로만 보지 말자는 거잖아요. 현금 흐름이라든지 뭐 실적이나 이런 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자사주 비중이 혹시 높을지 대주주 비중이 또 얼마나 있을지 뭐 이런 것들 등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봐야 될 변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것을 다 추정치를 보시면서 PBR까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주사는 해외에서도 디스카운트를 좀 받습니까? 혹은 해외에는 지주사 이런 개념 자체가 잘 없습니까? 아니면은 뭐예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 개념이 잘 없는 거 우리처럼 막 있진 않죠. 오히려 그렇죠. 투자 회사로서의 지주 회사는 있어도.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애플이 뭐 아이폰이나 아이패드가 잘 된다고 따로 해가지고 상장하고 애플은 그냥 지주사고 얘는 또 상장사야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막 그룹사가 막 하위로 막 20개, 30개씩 있진 않잖아요. 예. 이런 것도 뭐 해소가 돼야 됩니까? 혹은 지주사를 바라볼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디스카운트도 좀 들어가야 됩니까? 제가 지난 어젠가 그젠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네. 해답을. 왜냐하면 PBR 한 배 미만의 밸류 프로그램의 퍼스트 레벨 이거는 어느 정도 뭐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말씀드렸고 넥스트 레벨로 가려면 제가 뭐가 필요하다 했죠? 사업 잘하는 거? 아니요. 그럼 그 ROE? 지배구조 개편. 지배구조 네, 개편.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맞아요. 그게 따라올 때 정말 진정한 아.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드렸어요. 지배구조 개편. 예, 근데 그게 약간 한국의 기업들의 특성, 대기업들의 특성이에요. 그렇죠. 해외와 달리. 재벌이 예. 있으면 네. 이게 있을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한국만의 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디스카운트 된다 말을 또 하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해소가 돼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어떤 식으로든 복잡은 하지만 좀 풀어야 될 분명히 있고. 그래서 제가 현대차 같은 경우도 현대모비스가 네. 현물 투자나 뭐 증자 유상증자 참여하면서 들어오면 지배구조 개편의 8분 능선을 넘는 이벤트가 될 수 있다. 이 말도 제가 자동차 섹터 이야기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 시간 이후에 지금 다음 심층 유튜브에 만약에 자동차 섹터를 하신다면 네. 이 부분도 아마 같이 논의를 해보셔도 아마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어때요? 시간이 한 1, 2분 정도 남았으니까 네. 그냥 뭐 냉정하게 가볍게 그냥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지배구조 밸류업 프로그램 밸류업 프로그램 2월 말에 나오는 거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것만큼 이야기가 나올 걸로 기대를 해도 됩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는 뭐 그냥 모멘텀이니까 이용만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럼 뭐 알 수는 없죠. 사실 뭐 어떤 의지가 어느 만큼 있고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뭐 저도 정말 알 수가 없어서 이제 그냥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정말 이번에는 정확하게 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차피 일본 모델을 가지고 와서 일단 뭔가 벤치마크를 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모델에 준하는 정도의 규정 정도 나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최근 보면 오늘도 보면 현선물을 엄청나게 사잖아요. 선물도 1조 1천억을 사고 있고 네. 현물도 몇 천억을 지금 계속 삽니다. 사실 파는 거는 기관이 팔지 외국인이 팔지 않아요. 최근에 보세요. 기관이 뭐 5조 막 이렇게 넘게 팔거든요. 그쵸. 근데 오늘 좀 사긴 샀지만 최근에 눌러누는 것은 결국은 기관의 매도였어요. 외국인들은 최근에 2월 2일 날 현선물 포함해서 역사적으로 제일 많이 산 게 2월 2일이에요. 외국인들은 이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고 일본 시장이 많이 올라가고 그러면 어느 정도 목에 차다 보면 거기에 대한 자산 배분의 얼로케이션 할당이 결국은 이제 한국 쪽으로 분명히 눈을 돌릴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어쨌든 총선용이 아니라 뭐 어쨌든 여러 가지 뭐 고려를 해서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진정하게 이 부분을 정확하게 궤도에 올려서 이번엔 좀 성공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라는 그쵸. 생각을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뭐 충분히 저는 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우리가 예전에 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좀 바이코리아라는 단어를 잘 모르는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예전에 현대증권에서 어떤
한번 바람을 불었던 바이코리아라는 바람이 있었어요. 오. 펀드로 시장을 올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바이코리아 가입 열풍이 엄청나게 불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그 펀드로 집중되면서 맞아요. 주식 시장을 한번 들어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게 이제 아마 잘 모르는 분들은 이제 좀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바이코리아는 그런 열풍이 한번 불었던 적이 있어요. 그 이익치 대표였나 그때 네. 기억을 하는. 저 태어나기 전이었나 네. 그리고 보네요. 그때 막 애국 마케팅도 참 많이 있었고. 네. 태어나기 전이라고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지금 그래서 그런 바람이 예, 또 어쨌든 그런 시장이 한번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모멘텀이 있을 때 정말 수급이 집중되면서 시장을 한번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밸류 프로그램은 개인적으로 한 번 정도 정말 제대로 올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와 이분 이름 좋다 근데 이익치 와 이름 좋네요. 나장훈님께서 물어봤던 거 왜 또 물어보냐 건성으로 듣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절대 아닙니다. 집에 가서 한 번 더 돌려봅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자 그러면 우리 박근영 부장님은 여기서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내드리고 뒤에는 또 이재일 연구위원님 오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인트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